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만 산을 넘어 자리를 옮겼다. 공동파의 골짜기가 재가 된 자리 위로 바람은 방향을 틀었고 그 바람 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두 등불이 있었다. 하나는 수행의 끝에 다다른 절의 불빛, 하나는 검의 봉우리에서 칼끝처럼 빛나는 불꽃. 누구도 울지 않았고 하늘만이 오래된 질서의 붕괴를 지켜보았다. 사천과 아미의 불길이 식은 지 사흘째. 하늘은 맑았고 공기에는 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강호의 끝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다. 그 바람은 소림산맥의 남쪽 절벽과 화산의 북쪽 봉우리를 동시에 스쳤다. 바람은 이상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방향만 있었다. 그 방향이 바로 종말이었다. 산 아래 마을들은 이미 비워졌다. 아이들의 발자국 대신 낙엽이 굴렀고 개 짖는 소리 대신 불타버린 나무 기둥의 삐걱임이 들려왔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두 곳뿐이었다. 소림과 화산. 그 두 이름은 수백 년 동안 강호의 양쪽 날개였다. 하나는 자비의 손으로 세상을 붙들었고 다른 하나는 정의의 칼로 세상을 지탱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떨리고 그 칼은 금이 갔다. 해가 오르기도 전에 종이 울렸다. 절의 모든 승려가 마당에 앉았다. 어린 사미부터 늙은 방장까지 그들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이날의 기도는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끝을 준비하는 의식이었다. 절의 천장에는 아직 불탄 자국이 남아있었다. 지난 전쟁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숨기려다 불길이 한번 스쳤던 흔적이었다. 그 재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매일 닦았지만 닦을 때마다 더 진해졌다. 방장은 마지막으로 묵주를 쥐었다. 묵주의 알 하나하나가 피 묻은 듯 붉었다. 그 붉음은 오늘의 하늘색이었다. 반면 화산의 정상에는 칼의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다. 수련복 대신 갑옷을 입은 제자들, 그들은 더 이상 수련자가 아니었다. 화산의 장문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신념을 증명한다. 그 한 줄이 전장보다 무거웠다. 봉우리는 바람을 쪼개고 있었다. 칼끝들이 동시에 들려 하늘을 향해 같은 각도로 서 있었다. 그 칼들은 모두 정의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의는 더 이상 무기되지 못했다. 피의 동맹이 모든 질서를 삼킨 지금 정의는 오래된 문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피를 택했다. 멀리서 구름이 움직였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 아니었다. 천마신교의 군세, 붉은 깃발과 검은 말발굽이 하늘의 결을 뒤틀고 있었다. 천우는 그 선두에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정적이었다. 그 정적이 전쟁보다 더 무서웠다. 천마진의 명령은 간단했다. 남은 등불을 꺼라. 그 말 한 줄이 세상을 둘로 나눴다. 한쪽은 기도했고 다른 한쪽은 검을 갈았다. 그리고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천마성의 군세가 산문을 넘자 절의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기도가 아니라 경고였다. 승려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목탁과 법경뿐이었다. 그러나 법경의 울림은 공기를 베었다. 진동이 산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무공이 아닌 음으로 싸웠다. 소리는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귀를 막은 자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감은 자는 무너졌다. 그러나 군세는 멈추지 않았다. 천운의 피의 기운이 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음이 피에 녹아들며 절의 천장이 갈라졌다. 첫 번째 붕괴는 소리의 붕괴였다. 동시에 화산의 제자들이 능선을 내려왔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굳어 있었다. 칼끝이 빛을 먹고 바람이 길을 찢었다. 천마의 군세는 그들을 맞이했다. 피가 터졌고 불이 번졌다. 칼과 불의 구분이 사라졌다. 화산의 검은 하늘을 향한 기도였다. 그들의 칼은 신념의 노래였다. 그러나 신념은 피를 만나면 무너진다. 불길이 봉우리를 덮자 칼의 노래는 비명으로 변했다. 봉우리의 정상에 세워진 화산의 깃발은 피를 먹고 천천히 무너졌다. 붉은 깃발이 흩날리며 정파의 마지막 기둥이 흔들렸다. 그 시각 장현은 산 아래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피처럼 흔들렸다. 그의 낙인이 뜨겁게 빛났다. 그 빛은 경고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세상에는 더 이상 무림이 없다는 것.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끝에서 물결이 일었다. 물은 피를 닮았지만 더 투명했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덮는 구름을 가르듯 내리쳤다. 순간 천마의 군세가 흔들렸다. 그의 피는 천운의 피와 닮아 있었고 그 피는 운명의 균형을 만들었다. 균형이 잠시 유지되자 전장은 잠깐 조용해졌다. 그 짧은 고요는 마치 인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순간 같았다. 천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달의 가장자리가 검게 타들어갔다. 그의 낙인 역시 반응했다. 그 낙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천마의 인장, 그것은 피의 계약이었다. 그는 느꼈다. 형의 피가 자신을 막고 있음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멈추면 천마진의 세상은 무너진다. 하늘의 구름이 갈라지고 검은 번개가 내려쳤다. 그 번개는 화산의 깃발을 태웠고 소림의 탑을 반으로 갈랐다. 그 한 줄기의 번개가 무림의 역사를 두 조각으로 갈랐다. 절의 마당에는 이미 피가 고였다. 그러나 한 명의 노승이 그 피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입술을 다물었다. 기도는 소리 없는 것이었다. 그의 기도는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그의 몸이 쓰러지며 땅에 문양이 새겨졌다. 그 문양은 자의 글자였다. 그 글자가 새겨지자 천마의 군세가 한순간 멈췄다. 그들의 발밑에서 피가 고였다가 거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역류는 자비의 마지막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다. 천운의 피가 하늘을 덮으며 모든 기적이 사라졌다. 자비는 이겼으나 세상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다. 화산에 남은 제자들은 봉우리의 꼭대기에 모였다. 그들의 검은 부러졌고 손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찔렀다. 그 칼끝이 붉은 하늘을 갈랐다. 피와 불이 섞이며 하늘이 울었다. 그 울음은 천둥이 아니었다. 의의 최후의 한숨이었다. 그 한숨이 끝나자 봉우리가 무너졌다. 화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다. 재였다. 그 재 위로 불빛이 꺼지고 천운의 군세가 지나갔다. 그 발자국 아래서 의의 마지막 숨이 꺼졌다. 이날 이후 강호에는 더 이상 정파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림은 탑이 무너졌고 화산은 봉우리가 사라졌다. 그들의 제자들은 강을 건너며 흩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텅 빈 고요가 있었다. 세상은 이제 두 가지 피로 나뉘었다. 하나는 천마의 피, 하나는 장현의 피. 그 피가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흘 후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바람만이 산을 훑고 지나갔다. 무림맹의 깃발은 이미 타버렸고 그 자리에 새로운 표식이 세워졌다. 피가 질서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지배했다. 소림의 탑잔의 위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장현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무너진 탑의 잔해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돌 사이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났다. 그것은 피의 땅에서 자란 새로운 무림의 첫 싹이었다. 정파의 불빛이 꺼지고 산은 재가 되었다. 그러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자비는 죽었으나 인간의 본능은 남았다. 의는 사라졌으나 신념의 그림자는 꺼지지 않았다. 무림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제국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제국의 왕자를 누가 차지할지는 아직 피가 말하고 있었다. 붉은 군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번지고 피의 깃발 아래 세상이 하나로 엮인다. 형제의 균형이 다시 깨지고 피의 왕자가 완성되는 시간. 붉은 하늘은 여전히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재의 냄새를 실었다. 정파의 탑이 무너지고 산맥의 불빛이 꺼진 후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무너진 자리를 스스로 메우려 했고 그 메움의 손에 피가 묻었다. 이제 강호를 다스리는 것은 도나인이 아니었다. 오직 피와 힘 그리고 이름 없는 공포만이 세상을 정의했다. 그 중심에 한 사내의 군세가 있었다. 그 이름은 천마신교.
그리고 그 사내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없었다. 피로 세워진 왕국의 시작, 천마의 군세가 세상을 덮는 장면이다. 소림의 종이 꺼지고 화산의 칼이 부서진 날 이후 세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새들은 날았지만 어디에도 인간의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았다. 강호의 도시들은 성문을 닫았고 개방의 항구에는 배 한 척도 닷을 내리지 않았다. 불과 피의 시대는 잠시 숨을 죽였으나 그 숨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의 정적, 칼이 뽑히기 전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고요의 끝에서 붉은 깃발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다. 천마진의 군세는 이미 사방을 장악했다. 정파의 폐허 위에는 붉은 성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피로 굳어졌고 기둥마다 죽은 자의 혼이 묶여 있었다. 천마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한때 무린맹의 본산이 있던 곳을 완전히 뒤덮으며 새로운 피의 제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우는 그 중심 가장 높은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탑의 그림자보다 길었고 그의 나귀는 이전보다 짙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질서였다. 그 질서는 공포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법이 되었다. 천마성의 탑 아래에는 혈지도라 불리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지도는 잉크가 아닌 피로 그려졌다. 정파가 지배했던 지역들은 검게 칠해졌고 그 위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 하나가 교의 손길이 닿은 곳, 즉 지배의 표시였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점은 하나씩 늘었다. 사천, 아미, 청성, 그리고 화산. 마지막으로 소림의 점이 찍히자 지도 위에 피는 번져 서로 연결되었다. 피는 선을 이루고 선은 하나의 문양이 되었다. 그 문양의 형태는 천마지는 그 문양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세상은 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신이었고 신의 언어는 인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천우는 천마진의 후계로서 군세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통치는 잔혹하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했다. 모든 도시는 세 가지 법을 따라야 했다. 첫째, 피를 흘린 자는 죄가 아니다. 둘째, 복수를 금한다. 복수는 교의 몫이다. 셋째, 강자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을 대신한다. 이 세 가지 규율이 세상을 지탱했다. 사람들은 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피는 곧 세금이었고 헌혈은 곧 복종이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교의 깃발을 걸었다. 그 깃발이 없는 집은 불태워졌고 그 깃발 아래 숨은 자는 보호받았다. 보호는 은혜가 아니라 감시였다. 감시는 예배보다 강했다. 그러나 세상의 끝자락, 피가 닿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북쪽의 작은 절벽 마을, 예전에 장현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길게 자랐고 그의 눈빛에는 피의 색이 빠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무너진 산맥, 타버린 절, 그리고 붉게 물든 강. 그 모든 것이 그의 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균형의 잔재라 불렀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 때 자신의 존재가 그 무게를 잡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흘렀다. 그것은 피가 아닌 무였다. 그의 내면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의 그림자였다. 천마신교는 단 한 달 만에 대륙의 절반을 장악했다. 정파의 수도는 모두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법전이 세워졌다. 그 법전은 피의 율이라 불렸다. 모든 이름이 그 안에서 평가받았다. 가문의 혈통은 의미를 잃었다. 강호의 무학은 이제 교회 하급 경전으로 편입되었다. 무공은 더 이상 깨달음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의 도구였다. 수백 년을 이어온 문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십혈단이 대신했다. 십혈단은 천운이 직접 세운 10명의 사도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그들은 각자 하나의 피의 속성을 지녔다. 검의 피, 독의 피, 음의 피, 열의 피, 환의 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도는 침묵의 피를 상징했다. 그 이름은 장현이었다. 세상은 모른다. 그가 이미 천마성의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 그가 이 제국의 균열로서 그리고 언젠가 폭발할 반대편의 신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하루가 밝자 천마성의 중앙광장에 모든 교도가 모였다. 붉은 하늘 아래 수만 명의 입에서 같은 구절이 흘러나왔다. 그 구절은 기도가 아니라 맹세였다. 그들은 피를 한 방울씩 제단에 떨어뜨렸고 그 피가 합쳐져 거대한 문양을 이루었다. 그 문양이 완성되자 천마지는 단상 위에 섰다. 그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흘러나왔고 그 안개가 군중의 머리 위를 덮었다. 그 그림자 아래에서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쓰러졌다. 그 감정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자의 의지였다. 그 순간 세상은 하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언어가 피의 언어로 바뀌었다. 기도는 경배로, 경배는 폭정으로, 폭정은 결국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날의 일출은 붉지 않았다. 하늘이 검게 그을렸고 태양은 피를 비추지 않았다. 피의 시대에 끝내 남은 자들이 있었다. 무림의 잔당들, 소림의 행자, 화산의 노검, 개방의 장정.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그들의 행렬은 길었고 조용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희미했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이 세상을 지탱했다. 그들 중 한 노승은 망가진 염주를 들고 있었다. 그 염주엔 단 한 알만 남아 있었다. 그 알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깨졌다. 그 안에서 새싹이 자랐다. 그 새싹은 녹색이었다. 붉은 세상에서 유일한 초록. 그 새싹은 희망이 아니었다. 단지 생존의 본능이었다. 천우는 탑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피보다 짙은 검은 빛이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을 보았다. 군세는 완벽했고 법은 철저했다. 질서는 피로 유지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어딘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것은 형의 피, 장현의 잔재였다. 그 피가 그를 괴롭혔다. 밤마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끓었고 그 피가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 이름은 아직 부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신의 균열이었으니까. 장현은 천마성의 군세가 북쪽으로 진군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도 없었다. 오직 무한한 피로가 있었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이해했다.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질서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을 꺼냈다. 그 검은 녹슬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검을 쥐지 않았다. 대신 땅에 꽂았다. 그 검은 소리 없이 박혔다.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대륙 전체로 퍼졌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으나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그는 속삭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존재가 세상에 물었다. 이 피의 왕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다. 태양은 피의 안개에 갇혀 있었다.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마저 피의 흐름에 묶였다. 천마의 군세는 남은 모든 땅을 덮었다. 이제 세상은 하나의 이름을 가졌다. 천마의 제국. 그러나 세상이 하나로 묶인 순간 모순은 태어났다. 피로만 세워진 질서는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교도들은 서로의 피를 탐했고 사도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피는 질서를 만들지만 그 질서 안에서도 피는 굶주린다. 그 굶주림이 곧 균열이었다. 균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한 이름이 있었다. 장현. 붉은 하늘 아래 피로 세워진 제국이 완성되었다. 천우는 왕이 되었고 천마지는 신이 되었다. 세상은 질서를 얻었지만 그 질서의 중심에는 인간이 없었다. 그러나 피의 균열은 이미 태어나 있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장현. 그리고 그 균열이 언젠가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피의 왕국이 완전해지는 순간 그 피가 스스로를 마시기 시작한다. 폭수의 끝과 시작이 뒤섞이며 형제의 인연은 다시 붉게 터진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고 세상은 이미 피의 법 아래 있었다. 무림의 이름들은 흙으로 묻혔고 사람들의 혀는 기도 대신 맹세를 외웠다. 그러나 피의 제국은 완성되었으되 그 피는 식지 않았다. 폭수는 끝나야 했으나 피의 주인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천마의 제국이 세워진 지 3년.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이 피의 색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강호의 도시들은 이름을 잃었다. 모든 지역은 혈단의 관할 아래 있었고 그들의 법은 단 하나였다. 폭수는 신의 권리이며 인간의 의무다. 사람들은 서로를 고발했고 서로의 피를 바쳤다. 배신은 죄가 아니었다. 배신은 신앙이었다. 그러나 그 피는 점점 탁해지고 있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고 피 속에서 피를 구분할 수 없었다. 천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마성의 탑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제국이 서서히 자신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불안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천마신교의 10혈단은 완벽한 체계였다. 10명의 사도는 각자의 피로 세상을 통제했다. 그러나 완벽은 늘 균열을 낳는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피의 순도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누구의 피가 더 진실한가? 누구의 피가 천마의 의지를 더 잘 담고 있는가? 그 논쟁은 곧 권력의 싸움으로 번졌다. 피의 사제들이 서로의 피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검증은 의식이었고 의식은 곧 전투였다. 피의 검증에서 진자는 제단에 바쳐졌다. 그들의 피는 새로운 문양을 그렸고 그 문양이 천마의 탑 벽에 새겨졌다. 그 벽이 너무 붉어져 이제 돌의 본래 색은 알 수 없었다. 천우는 그 벽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만든 법이 이제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남쪽의 산맥 아래 한때 무린맹의 본거지였던 폐허 속에서 몇 명의 생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피를 잃었으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름이 남은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백화라 불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피의 제국을 끊는 것. 그들은 싸움보다 기다림을 택했다. 시간은 피보다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들의 기억은 칼보다 예리했다. 밤마다 그들은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은 단 한 줄. 피의 시대가 끝나기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천운의 꿈속에서 번개처럼 흔들렸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밤이 깊을수록 그의 눈은 피처럼 붉어졌다.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는 여전히 형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를 흔들었다. 폭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문장은 천운의 심장을 쥐어짰다. 그는 손을 들어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검은 피줄이 퍼져 있었고 그 눈동자는 하늘을 반사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피가 아니라 부패한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형의 얼굴을 닮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거울을 부수었다. 그러나 깨진 조각 속에는 여전히 형의 눈빛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10혈단의 셋째 사도 혈명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제국의 북쪽에서 스스로를 피해 정통이라 칭했다. 그의 깃발 아래에는 수천 명의 교도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외쳤다. 천우는 신의 피를 더럽혔다. 진정한 천마는 하늘의 피를 지닌 자다. 그 외침이 대륙의 절반에 울려 퍼졌다. 천우는 침묵했다. 대신 그의 손 아래에서 검은 군세가 움직였다. 반란은 단 사흘 만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 피의 양은 전쟁보다 많았다. 그 피가 다시 천마성의 지도를 덮었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은 다시 번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로 향하지 않았다. 피의 선은 안쪽으로 스스로를 향해 돌고 있었다. 피가 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제국은 스스로를 먹기 시작했다. 그 혼란의 끝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북쪽에 눈 덮인 평야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발자국 위로 바람이 불었지만 눈이 녹지 않았다. 그는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 오래된 낙인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낙인은 천운의 낙인과 같았다. 그러나 빛의 방향이 달랐다. 그것은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속죄의 인장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피의 기운이 멎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세상을 가르기 시작했다.
천마성의 북문이 열렸다. 피의 군세가 물결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그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칼이 닿기 전에 모두 쓰러졌다. 그의 발밑에서 피가 굳었다. 피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천천히 성문을 지나 탑 아래에 섰다. 그 탑 위에는 천운이 있었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맞닿았다. 그 순간 피가 울었다. 울음은 바람이 되어 하늘을 갈랐다. 세상은 그 두 형제를 다시 한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직 검은 뽑히지 않았다. 이날은 제외의 날이 아니었다. 이날은 심판의 예고였다. 그날 밤 천우는 홀로 탑 위에 섰다. 하늘이 어두웠다. 달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늘에는 거대한 붉은 선이 나타났다. 그 선은 피였다. 그 피는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렸다. 사도들이 무릎을 꿇었고 천우는 손을 들어 피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피는 이미 그를 떠났다. 그의 낙인에서 피가 거꾸로 흘렀다. 그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게 되자 세상은 스스로의 방향을 잃었다. 천마성의 벽이 갈라지고 붉은 등불들이 하나씩 꺼졌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다. 장현은 천마성의 폐허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끝을 보러 온 것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하얗지 않았다. 그것은 피보다 밝은 붉음의 반대색이었다. 그 빛이 성벽을 감싸자 모든 피의 문양이 사라졌다. 제국의 상징이 하나씩 꺼졌다. 붉은 깃발이 불타고 검은 탑이 무너졌다. 천우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고요가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복수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침내 인간으로 돌아왔다. 제국의 탑이 무너지고 하늘이 처음으로 푸른빛을 되찾았다. 바람이 피의 냄새를 걷어내고 새들의 울음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다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피로 세운 질서는 사라졌고 피로 이어진 인연만이 남았다. 그 인연의 중심에는 두 형제가 있었다. 한 사람은 피를 다스렸고 한 사람은 피를 멈췄다. 그 두 피가 교차한 자리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났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끝에는 승리도 패배도 없었다. 피의 제국은 무너졌고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이 푸르러질수록 피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세상은 다시 형제의 이름을 부른다. 폭수의 잔해 위에서 피의 운명은 다시 왕자를 향해 걸어간다. 붉게 가열되던 하늘이 비로소 빛을 잃고 산의 능선이 본래의 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재가 식었다고 해서 불의 서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탑의 기왓장과 들판의 피가 서로의 이름을 잊을 무렵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중심을 요구했다. 무너진 제국 위로 왕자라는 빈 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빈 의자는 그 자체로 유혹이었고 동시에 심판이었다. 피로 엮인 두 형제가 그 의자 앞에서 서로 다른 윤리를 꺼내드는 밤의 연대기다. 칼이 나아가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겹치고 숨이 닿기 전에 운명이 먼저 부딪히는 장면에 대한 천천한 낭독이다. 천마성의 중앙 정원은 돌바닥 아래 미지근한 열을 품고 있었다. 불은 꺼졌으나 열은 남아있었다. 검게 탄 기둥이 원형으로 선 가운데 낮고 넓은 대자 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대자의 표면에는 과거의 맹세들이 오랜 피막처럼 얇게 겹쳐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표면의 문장들이 동전 크기의 비늘처럼 일어났다 다시 눕곤 했다. 그 움직임은 읽히지 않는 언어였다. 언어의 형태만 남았고 뜻은 사라졌다. 뜻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오래된 기호의 빈칸을 현재의 욕망으로 채우려 했다. 정원의 둘레에는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군상들이 반달처럼 진을 쳤다. 붉은 깃발을 접고 흰 천을 묶은 자들, 검은 외투로 변신을 감춘 자들, 폐허에서 아이를 구해 끌어안은 자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세는 서구의 필경사들. 누구도 입술을 열지 않았고 대신 시선이 말의 자리를 대신했다. 시선이 같은 점을 가리키면 힘이 되었다. 그 점은 대자였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구름은 투층으로 갈라졌다. 윗구름은 얼어있었고 아랫구름은 느리게 흘렀다. 두 층의 속도가 다른 날에는 언제나 큰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은 종소리로 부르지도 북소리로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이 서서히 모여 서서히 무릎을 굽히고 서서히 고개를 드는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형태를 갖춘 군중 앞에서 빈 의자가 서서히 왕자라는 고유명사를 회복했다. 천우는 무너진 탑의 반쪽 그림자에 기대어 서서 하늘의 결을 살폈다. 한때 그의 나귀는 불을 부르고 소리를 집어삼켰다. 이제 나귀는 조용히 식어 있었다. 식은 자리는 얼음이 아니라 유리 같았다. 유리는 깨지기 쉽지만 더 정확하게 비쳤다. 그가 바라본 하늘에는 두 겹의 선이 겹쳐 있었다. 하나는 피로 그어진 직선, 하나는 바람이 만든 곡선. 직선은 명령의 길이었고 곡선은 사람의 길이었다. 그는 지난 세월 직선을 더 굳게 만드는 데 삶을 썼다. 그 대가로 제국은 세워졌고 곧 무너졌다. 직선은 버티지 못했다. 곡선이 남았다. 그 곡선을 어떻게 법으로 묶을 것인지 그의 눈동자에서 수치가 움직였다. 그의 발 밑에는 시혈단의 잔존 세력이 반원형으로 도열했다. 그들의 허리에는 더 이상 사도의 인장이 없었다. 인장이 벗겨지는 순간 사람이 남았다. 사람의 체온은 인장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것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천우는 손을 들었다. 손은 칼을 부르지 않았다. 한때 그 손끝에서 검은 안개가 세상 위로 흘러내렸으나 오늘은 그 안개 대신 바람이 스쳤다. 바람은 명령을 싣지 못했다. 그 대신 준비를 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장면은 승인의 의식이 아니라 대립의 계시라는 것을. 장현은 성벽 위에 가장 낮은 곳을 택해 내려왔다. 개방의 천막을 접는 기술로 기왓더미를 접듯 폐허의 틈을 정리하며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칼은 오래전에 땅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손목에 낙인이 희미하게 살아났다. 살아난 빛은 피의 빛이 아니었다. 불을 부르지도 독을 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열을 내리게 하고 소음을 먹게 하고 제 가장자리를 단정히 눕히게 만드는 힘. 싸움에서 백이라는 연산은 드물다. 그는 그 드문 연산을 장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옮길 때마다 군중의 호흡은 얇아졌다. 얇아진 호흡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경외의 리듬이었다. 경외는 신을 만든다. 그는 신을 원하지 않았다. 신은 결정 대신 신화를 남겼고 신화는 다시 피를 부르곤 했다. 그의 발가락은 돌을 밟을 때 돌의 온도를 먼저 확인한 뒤 몸을 실었다. 돌이 뜨거우면 기다리고 차가우면 천천히 눌렀다. 누르는 동안 사람들이 알아챘다. 오늘의 대립이 칼끝의 경합이 아니라 길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정원의 한가운데 빈 의자를 중심으로 직경 20걸음의 원이 그려졌다.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었다. 밤새 바람이 돌을 후어 만든 무늬가 마침 원의 형태를 취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증언이라 불렀다. 증언의 원 안쪽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다. 촛불도 깃발도 심지어 눈길조차 오래 머물지 못했다. 오래 머물지 못하는 공간은 결정을 강요했다. 바깥에 선 이들이 단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유를 입증해야 했다. 입증은 칼보다 무거웠다. 새벽빛이 원의 가장자리에 걸리자 허공에서 얇은 먼지가 올라왔다. 먼지는 스스로 문장이 되지 못했고 누군가의 숨이 섞일 때만 형체를 가졌다. 그 숨이 천운의 것이든 장현의 것이든 먼지는 공평했다. 공평함은 지루했고 지루함은 폭력을 늦췄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왔다. 북창 쪽에서 느리게 행렬이 내려왔다. 피난민의 대열이 아니었다. 각 문파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스스로 만든 조합의 묶음, 밥과 물과 한숨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동맹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대신 표식을 들었다. 흰 천의 점 3개. 통과, 회복, 분배. 그 세 점은 지난 전쟁 동안 수없이 목숨을 살려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왕자가 어디로 가든 밥의 순서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순서가 무너지면 사람의 분량이 붕괴했고 붕괴한 분량 위에 앉은 권력은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행렬의 선두는 빈 의자의 원에서 두 칸 물러나 머물렀다.
물러남은 한거가 아니었다. 이해였다. 이해가 깔리면 소음이 줄었다. 소음이 줄면 결론이 선명해진다. 선명한 결론은 대립을 감춘다. 감추어진 대립은 그 자체로 심판이었다. 천우는 정원의 원에 발끝을 걸치고 서서 자신의 그림자가 내리깔리는 방향을 바꿔보았다. 종일제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같은 크기로 따라다니는 그림자. 권력의 그림자란 대개 그런 법이었다. 그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어젯밤 내내 탑을 빙빙 돌았다. 돌수록 그림자는 길어졌다. 길어진 끝에서 철사가 마음을 지나갔다. 철사는 얇았으나 질겼다. 길고 얇은 금속성의 직선이 심장의 좌측을 가로지르는 상상. 그것이 그를 깨웠다. 깨우침은 어둠보다 조용했다. 그는 알았다. 오늘 자신이 왕자를 선택하든 왕자가 자신을 선택하든 그 직선은 그의 안에서 계속 울릴 것이라는 것을. 장현은 원 바깥에 깨진 돌을 모아 낮은 둔덕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너진 것을 높이는 행위는 보통 대립의 시작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 둔덕은 방향을 가리켰다. 낮은 곳에 모이는 물길의 끝, 아이가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발걸음의 길이 나중에 올 전령이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경사. 둔덕이 쌓일수록 정원은 길을 얻었다. 길을 얻는 곳에는 칼이 늦었다. 늦음이 길어질수록 의자는 무게를 드러냈다. 의자의 무게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늘은 달랐다. 모두가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 흙이 쌓이자 낙인의 빛이 잠깐 사라졌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체온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 체온이 맞다 느꼈다. 맞음을 느끼는 순간 주저도 탄생했다. 주저는 폭력의 방어벽이었다. 정오 무렵 햇살이 정원의 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을 때 하늘이 왕자의 규칙을 내리는 듯했다. 규칙은 소리로 오지 않았다. 그저 모든 존재의 자세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어깨의 각도와 무릎의 탄성, 허리의 곡률과 발의 무게. 생물학이 합의가 될 때 그것은 법이 된다. 법이 된 순간 왕자는 앉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앉히는 숨의 것이었다. 숨이란 타인의 호흡을 인정하는 일의 다른 말이었다. 인정하지 않는 숨은 짧았고 짧은 숨 위에 앉은 권력은 금세 휘청거렸다. 천운의 숨은 길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리듬을 죄어 자주 돌려 세워왔다. 그래서 빨랐다. 빨랐기에 승리했고 빨랐기에 무너졌다. 장현의 숨은 길었다. 길어서 늦었다. 늦었기에 놓쳤고 늦었기에 남았다. 두 호흡 사이의 대립은 칼의 대립보다 더 깊었다. 남쪽에서 몰려온 무리는 여전히 천마의 깃발을 반쯤 가지런히 접은 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빈 의자를 향해 번쩍거렸다. 그 번쩍임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오래도록 하나의 깃발 아래 생존을 포장받아 온 자들의 표정. 습관은 충성보다 오래갔다. 충성은 배반으로 바뀌곤 했고 습관은 유지되곤 했다. 그들에게 왕자는 밥의 다른 이름이었고 밥의 다른 이름은 보험이었다. 반대편 북창의 무리는 깃발이 없었다. 그들은 찬물의 온도를 재고 곡식자루에 무게를 줄 자마다 나눠들고 아이가 잠든 시간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 왕자는 칼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순서의 다른 이름이었다. 순서가 지켜지는 한 누가 안 된 하루는 사라졌다. 그 차이가 정원을 반으로 가르며 맞부딪혔다. 해가 서쪽으로 옮기자 쓰러진 탑의 그림자가 원의 경계와 겹치는 순간이 왔다. 그 겹침의 모서리에서 돌 하나가 저절로 굴러 떨어졌다. 천운의 군진에서 얇은 움직임이 번졌다. 얇음은 불안의 색이었다. 불안은 검보다 먼저 튀어오르는 경련이었다. 그때 장현이 둔덕 위에 흙을 한 줌 더 떠온 밖으로 뿌렸다. 흙은 누군가의 발을 감싸 미끄러짐을 멈추게 했다. 멈춤은 착각을 줄였고 착각이 줄자 군진의 떨림이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걸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느꼈다. 대립의 첫 균열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멈추는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해가 지고 정원의 가장자리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등불의 높이는 낮았다. 낮을수록 아이의 눈에 잘 들어왔다.
전쟁 동안 수없이 강조되던 그 상식이 오늘도 적용됐다. 높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리에는 외침이 적었다. 높이를 높이려는 손길이 한 번, 두 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내려놓는 습관이 쌓이면 권력의 운신도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움처럼 단단한 갑옷은 드물다. 오늘 밤 왕자의 후보에게 필요한 갑옷은 그런 종류였다. 천운의 어깨선이 낮아졌다. 의식적인 낮춤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무릎의 각도는 완만했다. 장현은 등불의 위치를 한 번 더 바꾸어 그림자가 원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지 않도록 조절했다. 그 조절이 끝났을 때 빈 의자는 처음보다 더 무겁게 보였다. 무게가 보이는 순간 욕망은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욕망은 타협의 입구였다. 정원의 동쪽 벽에 누군가가 얇게 긁어쓴 문장이 보였다. 오래전 무린맹의 표어를 비틀어 쓴 것인지 혹은 난민의 헛기침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문장은 책임을 말하고 있었다. 책임은 늘 자기의 몫으로 오지 않았다. 남의 실수를 본인의 열정으로 메워야 하는 날이 많았다.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랬다. 왕자는 누가 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타인의 실수를 자신의 노동으로 감당하느냐의 문제였다. 감당의 총량이 곧 합의의 총량이 되는 밤. 그 합의의 이름이 곧 교주 혹은 군주 혹은 아무 이름 없는 관리였다. 천우는 탑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오래된 이름들을 떠올렸고 장현은 둔덕의 흙결을 매만지며 내일의 물길을 상상했다. 두 상상 사이의 거리만큼 시대는 옮겨갔다. 옮겨간 자리에 앉는 자가 왕이었다. 밤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원의 표면을 한번 스쳤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잿빛 천을 들고 원의 경기에 놓았다. 제의의 시작이었다. 말이 없었기에 종교도 지방의 법도 사상의 구호도 아니었다. 그저 공동체의 자세를 가다듬는 예의. 예의는 폭력보다 효율적이었다. 효율성은 때로 잔혹과 닮았으나 오늘의 효율은 사람을 살렸다. 잿빛 천 위에 작은 그릇이 놓이고 그릇에 물이 채워졌다. 물의 표면이 흔들리다 멈추었다. 멈춤을 지켜본 뒤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선 자리에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따라 천운이 먼저 걸어 들어갔다. 그는 앉지 않았다. 대신 빈 의자 옆을 지나 뒤편에 섰다. 왕자의 뒤는 대개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먼저 점유하는 방식은 정면을 비우는 전략이기도 했다. 정면을 비운 자는 자신이 아니라 구조를 제시한다. 구조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잠시 뒤 장현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의 정면에 섰으나 의자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정면을 점유하되 초점을 비켜 맞추는 자세. 그 자세는 상징을 다루는 법이었다. 상징을 쥐지 않고도 상징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두 방식이 원 안에서 마주 섰다. 하늘이 조용해졌다. 정원의 서쪽 끝 기록을 맡은 자가 붓을 들었다. 그는 피의 색과 출처를 적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오늘은 얼굴의 근육과 어깨선, 손가락 1000마디의 떨림을 적기 시작했다. 표정의 연대기는 칼의 연대기보다 진실했다. 칼은 감추어진다. 표정은 오래 감추어지지 않는다. 기록관의 눈에는 천운의 이마가 이틀째 자는 법을 잊었음이 보였고 장현의 발뒤꿈치가 장시간 서 있음에도 붓는 기색이 없는 오래된 훈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았다. 그 차이는 전술의 선호를 넘어 시대가 기대하는 체력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었다. 왕자를 둘러싼 가장 큰 싸움은 앉고 난 뒤가 아니라 앉기 전의 조정에 있었다. 조정은 줄 세우기가 아니었다. 줄의 간격을 정하는 일이었다. 간격은 흔히 권력의 여유로 계산된다. 여유가 넓을수록 신하와 백성이 숨을 쉰다. 숨을 쉬는 자리는 반란보다 충성을 나눈다. 충성은 찬탄보다 지루했고 지루함은 평화를 지켰다. 평화의 기술은 칼에 있지 않았다.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자가 오래간다. 천우는 간격을 좁히는 쪽이었다. 선명한 통제가 실수를 줄인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했다. 장현은 간격을 넓히는 쪽이었다. 사람의 비틀거림을 안고 가야 한다는 체험을 놓지 않았다. 좁힘과 넓힘 둘 중 어느 것도 절대가 아니었다. 오늘 밤 정원은 어느 쪽을 향해 기울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짧게 떨어졌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빛은 칼끝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오래된 별의 소멸이었다.
소멸의 장면을 사람들이 지켜볼 때 욕망은 얇아진다. 얇아진 욕망은 오판을 줄여준다. 줄어든 오판의 자리에 결심이 깃든다. 결심이 생기자 정원의 공기가 가벼워졌다. 가벼운 공기 위에서 왕자의 표면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 표면에는 오래전 이름 없는 아이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작게 굳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닦지 않았다. 닦지 않은 역사가 오늘의 윤리를 가르쳤다. 천우는 입을 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침묵을 길게 당겼다. 그러나 침묵이 말을 대신하는 순간이 있다. 그의 발이 원의 중심에 반 뼘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추자 사람들은 그가 의자를 뒤에서 지탱하는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정면에 앉지 않고도 정면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 위험이 가장 큰 자리를 비우고 위험이 몰려올 때 그 자리를 즉시 메우는 자. 그가 제안한 왕의 자세는 전쟁의 여진이 아직도 땅 밑을 흐르는 시대에 유효해 보였다. 그러나 그 자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피로 움직이는 기계가 다시 필요하다는 전제. 기계는 효율적이었으나 오래가진 않았다. 오래가지 않는 질서 위에 앉는 왕은 계속 피를 요구하게 된다. 그 요구가 다시 균열을 낳을 것을 많은 이들이 이미 배웠다. 장현은 의자와의 거리를 처음보다 넓혔다. 넓힘은 포기와 달랐다. 모래성을 지키는 기술과 같았다. 간헐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성의 벽을 높이는 대신 물길을 만들어 파도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 그는 왕자를 비워둠으로써 왕자를 망가뜨리는 힘을 빼겠다 했다. 비워둔 자리에 사람들의 생활이 먼저 들어오도록 키를 내겠다는 손짓. 그가 발로 신용한 물길은 정원의 돌바닥 위에 작게 남았다. 남은 흔적이 사람의 발을 이끌었다. 발의 연쇄는 구호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방식에도 전제가 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은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장면은 팽팽했다. 누군가는 즉각을 원했고 누군가는 유예를 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원의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각에서 멈춘 듯 했다. 별의 이동도, 바람의 결도, 사람의 기지개도 같은 길이의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반복은 지루했고 지루함은 결정을 불러냈다. 기다림이 임계에 다다르면 누군가가 반드시 몸을 기울인다. 바로 그때 왕자의 윗면에 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림자였다. 탑의 잔해와 둔덕의 각도, 등불의 높이와 하늘의 구름이 만들어낸 우연의 합성.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표시. 그 그림자가 내려앉아 천우는 반발 물러섰고 장현은 반발 다가섰다. 둘 사이의 간격이 처음으로 같아졌다. 같아진 간격은 대립의 균형이었다. 균형은 일시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그 일시성 위에서 내려졌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왕자는 앉는 행위 이전에 손을 얹는 시험이 있었다. 손바닥을 올려 표면의 온도와 숨의 깊이를 가늠하는 절차. 천운이 먼저 손을 얹었다. 표면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온기는 권력의 합의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눈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자에는 온기가 없다. 오늘의 온기는 허락의 표시였다. 그러나 그 온기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과열의 전조처럼 가벼운 뜨거움. 천운의 손등의 혈관이 살짝 올라왔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대신 몸의 중심을 뒤로 두었다. 뒤로 둔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욕망을 막았다. 막는데 성공하는 순간 왕은 늦어진다. 늦어진 왕은 오래간다. 잠시 후 장현이 의자의 다른 모서리에 손을 얹었다. 그에게서 의자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차가움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몸과 닮았다. 그는 그 차가움을 인정했다. 차가운 의자 위에 뜨거운 사람을 앉히면 깨진다. 그는 손을 얹고서 동시에 손을 떼는 연습을 했다. 얹고 떼는 호흡이 3번 반복되자 의자의 표면이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움은 대개 설득의 열매였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밤하늘의 구름이 교차했다. 천운 쪽의 구름은 빠르게 모였다 흩어졌고 장현 쪽의 구름은 느리게 남았다 사라졌다. 두 구름 사이에서 정원의 흙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칼의 경로가 아니라 문장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질서의 우선과 자유의 우선이 보이지 않는 활자처럼 서로의 문장을 찍고 붙였다.
찍힐 때마다 등불이 흔들렸고 붙을 때마다 등불이 안정됐다. 등불의 진폭을 관찰하던 이들은 알았다. 오늘의 승부는 앉음이 아니라 버팀의 성질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천우는 명확했다. 명확함은 겨울의 공기처럼 날카로웠다. 장현은 다감했다. 다감함은 봄의 물처럼 스며들었다. 겨울과 봄이 같은 밤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밤은 곧 다음 장면을 요구했다. 정원의 바깥에서 오래된 이름들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사천의 농부, 청성의 목수, 아미의 약장수, 화산의 돌공, 소림의 전삼이. 그들은 지도도 깃발도 들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도구를 들고 있었다. 농부는 괭이를, 목수는 손대패를, 약장수는 작은 서랍을, 돌공은 줄자를, 삼이는 빈 사발을. 도구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생존의 무게는 칼보다 그들에게 기울었다. 그들이 원 바깥의 돌바닥을 재고 틈을 메우고 흙을 고르고 사발을 두들기자 정원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성당이나 사찰이 있었던 것처럼 안정됐다. 안정은 곧 의미의 탄생이었다. 의미가 탄생하면 의자는 자신의 주인을 택하기 쉬워졌다. 첫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지나갔다. 천운의 머리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둘째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건너갔다. 장현의 어깨선이 아주 약간 내려앉았다. 셋째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졌다. 빈 의자의 표면에 놓인 먼지가 일어나 나선형으로 흩어졌다. 나선의 중심이 의자에서 반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모든 시선이 그 점에 가닿았다. 왕자로부터 반걸음 떨어진 위치. 바로 그곳이 오늘 밤의 중심이었다. 앉음과 비움 사이 반걸음의 틈. 그 틈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천우는 그 반걸음을 견딜 체력을 갖고 있었다. 장현은 그 반걸음을 견딜 인내를 갖고 있었다. 체력과 인내, 둘의 균형이 고르게 유지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 밤은 한 번 더 깊어졌다. 왕자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왕자의 침묵이 사람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말이 적어지는 자리에서 오해가 줄어든다. 오해가 줄어드는 자리에서 폭력이 물러난다. 물러난 폭력의 빈칸을 일상이 메운다. 일상이 메우는 자리를 누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견디는 자의 이름을 내일부터 교주라 부르리라.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결론을 적었다. 천운의 침묵은 명령의 끝에서 찾아오는 공백 같았다. 장현의 침묵은 이해의 시작에서 자라나는 여백 같았다. 공백과 여백은 닮았으나 다른 결을 가진다. 어느 결이 지금의 세상에 더 맞는지 정원이 투표 대신 호흡의 편차로 대답했다. 결국 장면은 작은 교차로 수렴했다. 장현이 반걸음 물러섰다.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었다. 왕자 자체를 반걸음 뒤로 밀어 전체의 선을 맞추어 세우는 기술이었다. 천운이 반걸음 다가섰다. 다가섬은 침탈이 아니었다. 왕자의 뼈대를 앞으로 당겨와 붕괴한 탑의 무게를 대신 떠받치는 기술이었다. 두 기술이 겹쳤다. 겹침의 한가운데에서 의자가 삐걱 한 번 소리를 냈다. 나무가 아니라 돌에서 나는 소리였다. 돌이 소리를 낼 때 시대는 움직인다. 사람들의 가슴이 동시에 한 번 내려앉았다가 올랐다. 그 박동은 거대한 생물의 심장 박동 같았다. 심장은 선출을 마쳤다. 선출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다음날의 질서를 예고했다. 그날 밤 아무도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의자의 앞과 뒤, 좌우가 기능을 나눠 가졌다. 앞은 장현이 맡아 길의 표식을 고치고 뒤는 천운이 맡아 외곽의 경계를 조율했다. 좌측은 난민의 경로를, 우측은 깃발의 색을 맡았다. 내 방향의 노동이 의자의 빗면을 채웠다. 빗면을 채운 노동이 새벽의 빛을 끌어왔다. 빛이 와서야 사람들은 이해했다. 오늘의 대립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자리로 침투했다. 침투는 승복과 다르다. 승복은 한쪽을 지우고 침투는 양쪽을 변형시킨다. 변형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녘 달이 뒤늦게 사너리를 넘어올 때 정원의 등불은 절반만 꺼졌다. 절반의 어둠과 절반의 빛,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유해. 왕자는 늦게 정해질수록 오래간다. 늦음은 피로의 반대말이었다. 피는 늘 급했다.
급한 시대가 지나가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춰야 했다. 천운과 장현의 방법은 달랐지만 속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같은 문장이었다. 같은 문장의 절들이 이제 막 연결되었다. 연결의 문법을 아는 자가 내일의 이름을 얻는다. 왕자는 앉는 자의 편안함이 아니라 타인의 무게를 오래 버티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되었다. 정원의 돌바닥은 한밤의 선언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 선언은 서약도 칼의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반걸음의 합의였다. 반걸음의 합의가 도심하다 폭제될 때 피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린다. 그러나 반걸음은 쉽게 깨진다. 내일의 바람이 거칠면 또다시 누군가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는 이들을 누가 먼저 붙잡을 것인가? 오늘 밤 의자 앞뒤를 나누어 선 두 형제의 등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 기울어지는 등이 곧 방패였다. 하늘은 파랬다. 오랜만에 색이었다. 파란 하늘 아래 왕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빈 의자가 처음으로 안전한 공백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백이 안전해지는 날 권력의 폭력은 늦어진다. 늦어진 폭력의 사이로 생활이 걸어 들어온다. 생활이 들어온 자리에서 내일의 결투가 준비된다. 오늘 왕자는 결론을 보류했다. 그러나 보류가 곧 무질서가 아님을 정원의 모인 모든 호흡이 증명했다. 두 형제는 한 의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방식을 반걸음씩 교환했다. 교환은 전쟁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시대의 다른 숨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보류된 결론은 갈등으로 다시 태어난다. 합의의 밤 뒤에는 언제나 칼의 새벽이 온다. 그 새벽은 두 형제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할 것이다. 왕자의 빈 의자 앞에서 반걸음의 합의가 흔들리고 가까스로 붙잡아 놓았던 속도가 다시 가속을 얻는다. 서늘한 칼빛이 등불의 높이를 바꾸고 한 시대의 윤리가 마지막으로 피를 흘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